아침 일라디오. 요즘 주위에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11월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10월 막바지에 이태원 참사를 겪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다 보니 어느새 11월로 들어선 겁니다. 또 어제는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너머까지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했는데요. 뭔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나비포옹법이란 게 있습니다. 두 팔을 X자로 만들어서 가슴에 얹은 뒤에 스스로 안아주는 건데요. 이때 좀 더 위로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토닥여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때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도 이번 참사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여파로 농업계도 각종 행사, 집회를 취소하면서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농민단체들은 집회를 일시 중단하며 애도에 나섰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전농은 3일까지 예정됐던 밥 한 고기에 쌀값 300원 쟁취,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릴레이 상경투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농은 쌀값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10월 25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3일까지 전국을 돌며 시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농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릴레이 상경투쟁 일정을 중단한다며, 그래도 8일 집중 상경투쟁, 16일 전국 농민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 소비 촉진의 가장 중요한 날이 11월 1일 한우의 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국 한우협회도 이 성동구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이 30일부터 이 한우 수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월 30일에 바로 축제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이 한우협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축제 중단을 긴급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 축제와 공연 역시 취소 혹은 축소 운영 중이라고요? 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지역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이렇게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 11월 중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원에서는 2022 양양 연어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 문화예술 공연과 폐막식 등의 공식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양구군에서 하는 2022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도 10월 30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됐던 청주 청남대 가을 국화축제는 6일까지 계속하되 공연과 야간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또 충남 예산 황토사과축제도 10월 30일에 폐막식과 공연을 취소하며 이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 장수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축소 진행했고, 익산시는 천만송 국화축제의 폐막식과 야간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경북에서는 10월 29일 개막한 영주 사과축제 음악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사과 홍보와 판매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시는 10월 30일 문경 사과축제 폐막식 음악 공연을 취소했고, 문경 약돌 한우축제도 4일 진행을 하되 공연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마산 국화축제는 오후 6시 이후에 축제장 입장을 금지합니다. 거제 성꽃축제는 전시 위주로 진행 중이고요.
부산시도 5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부산 불꽃축제를 무기한 연기 결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2022 코리아 세이베스타즈 코세페도 축소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1일부터 15일 사이 코세페 기간에 원래는 여러 지역 축제와 연기한 행사를 하려 했으나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또 2일에서 5일 사이 열리는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자재 박람회, 즉 TM스타도 식전 행사를 간소화하고 개최 중입니다. 그렇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난방 이유로 주로 쓰이는 면세 등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면서요?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하우스 난방에 사용하는 면세 등유 가격이 1일 기준 1리터당 1,419원 61원이었습니다. 고점을 찍었던 7월에 1,486원에 비하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876원에 비하면 61.8%나 올랐을 정도로 여전히 비쌉니다. 또 2년 전엔 635원이었으니까 네. 2배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걱정이 큽니다. 농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여기에 대한 면세유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다육식물을 시설 제조하는 이모 씨는 다육식물은 겨울철 시설 난방이 필수라서 올겨울 어떻게 넘겨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보면 기름을 덜 떼려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면세유 가격 급등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조모 씨께서는 3중 비닐하우스에다가 수막 재배 시설, 낙엽 보온 커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겨울에 비닐하우스 7개 동을 난방하는데 7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 이상 들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엽 보온 커튼 같은 경우도 자재 비용이 올랐고 또 뭐 예를 들어 수막용 관장을 파더라도 지하수 부족 문제 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완벽히 또 난방이 또 답이 되지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난방을 또 한 번 또 줄여보려고 하거나 겨울 농사 중단 혹은 장목 전환을 고려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을 안 하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가격이 낮아집니다. 결국 또 홍수출하 우려도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하우스 감귤 산지에서도 경영 압박을 심하게 받는 농가들이 가온을 미룰 거다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산지에서는 자칫하면 내년 후기 하우스 감귤 또는 이 극조생 감귤 출하기인 8, 9월에 홍수출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가 상승 우려가 결국 큽니다. 그래서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요구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한농연은 또 이제 최근 2023년도 농식품 핵심 정책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유가 연동 보조금제 도입을 통해서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해줘야 된다 하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하는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서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일정 한도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와 농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요즘 지자체의 답례품 선정 등의 농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지자체들은 이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본지가 국민입법참여센터 누리집에서 고향세 조례안 입법 예고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10월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235곳이 조례안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답례품 선정은 무난합니다. 우선 행안부 조례안에 답례품 종류로 지역산 농축수산물이 최우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 조례안에도 가능한 답례품으로 이 농축산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축수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세 담당 조직 구성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답례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대표를 당뇨품 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지자체는 근데 40건 안팎에 그쳤습니다. 농업 또는 생산 분야 대표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도 30곳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뇨품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전북 김제시, 그리고 또 당뇨품 선정위원회 농업 유통부서장이 참여하도록 입법 예고를 한 경북 군위군, 또 경기 연천군 같은 지자체 사례를 좀 보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 수납 관리의 특성상 주로 이 농정부서보다는 행정과나 총무과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농정부서가 이렇게 좀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고양세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 조례와 관련 조직 구성, 그리고 당뇨품 운영 등의 농업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농연은 추진 조직에 지자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 조례 제정 시 농업계 의견을 수렴 혹은 반영하고, 그리고 당뇨품 선정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보강하고, 네. 농축산물 위주의 당뇨품 구성,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부금 집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제도 운영 체계, 그리고 기반 조성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 이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또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해진 날씨와 증가하는 등산객들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불로 순식간에 소실된 숲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산불 예방에 힘써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가을철 산불의 주 요인은 입산자의 부조위로 인한 실화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등산을 할 때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하지 않고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외투,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풍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산불 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인상했네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325%에서 3.75에서 4%로 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최근 15년 중 최고 수준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해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NLL 이남에 떨어졌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 발이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26km 지점으로 떨어졌는데요. 우리 영해에서 불과 22km 떨어진 지점이자 속초에서도 5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이 탄도미사일을 NLL 밑으로 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10여 시간 동안 그 4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동서해상으로 연이어 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반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갔는데요. 이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제 울릉도에 공습 경보까지 울렸었죠.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가 된 뒤 울릉도 방면으로 향하자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공습경보는 어제 오전 8시 55분쯤 이 사이렌으로 발령이 됐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처음 겪어본 공습경보에 크게 당황을 했고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고 이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이렌만 울리고 정작 안전문자는 공습경보 발령 후 25분이나 걸렸는데요. 이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만 대피를 했고 이후 공습경보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점점 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 확충 그리고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애도 기간 중 자행된 이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라고 하고요. 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소식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요? 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사고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서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이임재 용산경찰청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파출소는 야간 당직 총 11명으로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출동을 도맡았는데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용산서에서 본청에 이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자들의 참사 인지 시간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경찰의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뒤 2시간이나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보다 앞선 밤 11시 20분 소방을 통해서 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보다 이른 11시 1분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11시 1분 보고를 받기 전까지 핵심 기관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소방에 비해서 경찰의 보고 체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가동된 건데요. 경찰은 현재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외신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말장난을 하거나 웃음을 지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악할 만한 장면이라고 비판했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고요. 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책임자를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을 한다고요? 네, 서울시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검 대상은 신도림역, 사당역, 종로 3가역 그리고 9호선의 주요 역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출퇴근 시간 높은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서울시는 분석이 끝나면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점검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에서 8호선 지하철역 가운데 올해 1월에서 9월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강남역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4만 1,158명이 이용했는데요. 이어서 2호선 잠실역, 홍대 입구역, 신림역 순이었고요. 혼잡도가 특히 높은 역은 신도림역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밖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또 크게 올랐네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나 올랐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오른 뒤 이후 2달 연속 조금씩은 낮아졌지만 다시 오름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요. 전기료가 18.6%, 지역 난방비가 34% 올랐습니다. 이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이 9.5% 올랐고요. 이 농축수산물도 5.2%가 올랐습니다. 이 축산물은 1.8%, 수산물은 6.5% 상승했고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이고 치킨이 10.3%, 생선회가 9.2% 올랐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인데요. 현행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만 14세였습니다. 이 촉법소년이란 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건설 현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흙마기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던 도중 공사장 외벽을 감싸고 있던 높이 5m, 길이 50m 규모의 흙마기벽이 황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바닷물이 공사 현장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집안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여수 웅천지구가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한 부지인데요. 사고 현장 인근에는 42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고층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여수시는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이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흙막이벽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76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는 3천여 명이 줄었지만 이틀 연속 5만 명대 확진자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13,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7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03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고요. 사망자는 3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직전주 1.09에서 1.17로 더 올라갔습니다. 스포츠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대표팀의 기둥이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제 새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뛰던 중 전반 23분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공중볼을 다투다 상대팀 선수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혔는데요. 이후 4분간 그라운드에 있었지만 결국 비수마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직후 뇌진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런던으로 돌아왔고 어젯밤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회복한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요. 네. 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불과 3주가 남은 상황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달 하순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고요? 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던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이 편의점뿐 아니라 식품 접객업소에서도 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되고요. 이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그동안 돈을 내면 살 수 있었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환경부는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정책 후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이 탈을 쓰고 추는 우리 전통 무용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산하평가기구가 한국의 탈춤을 심사해서 등재 권고를 판정을 내린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이 평가기구의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등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춤의 최종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 여부는 현지 시간으로 이달 28일부터 12월 3일 이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 탈춤이 등재되면 한국의 22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약 그리고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서당놀이, 영산제, 매산향 등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제출한 평양냉면 풍습도 등재를 공고받았습니다. 북한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아리랑, 김치담그기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씨름 등이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이후로 애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온라인상에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올리거나 피해 현장 관련 동영상을 가림 처리 없이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번 참사와 관련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추모하고 애도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날 그곳에 간 사람들 모두를 비방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MZ 세대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네. 그런 형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혹은 가짜 뉴스를 쓴 사람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그 글 올린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은 안 되지만 네. 그 올린 글이 허위이거나 또 진실이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유포를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는 그 SNS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도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까지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얘기를 듣는 피해자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런 2차 가해까지 좀 고려를 해서 자중하는 시민의식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허위 사실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제 퍼나르기 이런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원래 글 자체가 명예훼손을 하는 글이라고 하면 네. 그것을 유포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네. 그 유포하는 방법이 우리가 SNS나 메시지나 이런 걸로 유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글을 쓰거나 말로 이렇게 유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SNS상에서 유포를 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돼가지고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실제 말로만 하더라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지금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악성 댓글과 함께 이번 참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가림 처리 없이 유포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영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영상을 유포할 생각을 하는지 많이 걱정도 되고요. 네. 실제 그런 걸 유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도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개인정보를 유포를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내용이나 어떤 글 이런 것과 합쳐져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사망하신 분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사자 명예훼손죄도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런 내용, 좀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는 영상들을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노력하기 전에 그런 걸 올리시는 것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일부 시민들에 따르면요.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밀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밀치는 건 우리가 폭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밀치는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고 밀었다고 한다면 모를까. 어쨌든 간에 밀어서 그 민 효과가 다른 타인에게 미쳤다고 하면은, 사망이나 이런 그 상해에 관련돼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폭행 치상이나 폭행 치사 이런 걸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러 밀었다고 하면 장난식으로 밀었다고 하면 우리가 상해죄나 살인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마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실수라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 치사상 정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범죄가 인정된 그 범죄자들을 한해서는 민사상으로도 책임이 분명히 부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혹시나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착한 의도로 선의로 했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혹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안타까웠지만은 우리가 선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아예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응급 의료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감경이나 면제를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잘못이 있을 때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 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거기를 구조를 해주고 뭐 구조를 안 했을 때 처벌하고 구조를 하면 뭐 면제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뛰어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뜻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관계 당국에서 했던 이야기가요. 주최 측이 없어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국가와 우리 지자체의 존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한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섰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헌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재난안전법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최소화하라는 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라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법에서도 경찰들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주최 측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모든 주체가 없는 그런 위험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이나 관련법에서 분명히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주체가 없었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안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고 행사 전에 임시 부스를 불법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고에 이번에 네. 재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불법으로 인한 이런 사고 관련성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던 그런 당사자들도 우리가 최소한 행정적 내지는 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의견이 좀 분분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의 재해를 지금 중대재해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산업에 관련된 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될 수는 없고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공공 이용 시설에서는 발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반 도로는 우리 그 공공 이용 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법률적인 견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규정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대 시민재해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법 외에 정치권에서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재정비가 지금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네. 지금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세월호부터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있었죠. 네. 네, 그런 게 나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주체 없는 행사에 관련돼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거든요, 지금. 그럼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걸 보완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재난안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치를 다루는 문제, 주최자가 없을 때 책임을 다루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추모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5번님, 며칠 전에 시골에 가서 대봉감을 수확하고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풍요로운 마음이었을 텐데 이태원 참사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222번님, 오늘도 모두에게 안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6824번님, 오늘은 부산도 좀 쌀쌀하네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같습니다. 힘든 날들이지만 힘을 내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소개해주신 나비포옹법, 나 스스로 안아주는 것 직접 해보니 따뜻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824번님 말씀처럼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오전에, 강원 영서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곳에 따라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네요. 오늘 낮 기온 중부지방이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져서요.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